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아서 질문을 하겠다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에 대답해주기 위해서 우리 테스트 파일럿인 진태범 수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습니다. 긴장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KF21 내부에 에어컨이 있나요? 물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동차하고 유사하게 네. 엔진 이제 시동 후에 네. 작동이 가능한 에어컨이고요. 네. 자동차는 엔진열하고 그다음에 냉매를 이용해서 네. 공기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네.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공기의 뜨거운 그 공기, 네. 그다음에 그 뜨거운 공기를 또 급속히 팽창시켜서 냉각시킨 공기가 네. 서로 혼합돼서 온도 조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KF21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왜 좌석 확 튀어나가는 거, 사출 좌석 시험 있잖아요. 네.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출 좌석 시험은 네. 비행 시험이 있을까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예. 그렇죠. 비행 시험을 하면 조종사가 네. 항공기 밖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타 보니까 사출 좌석은 지상 시험만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아, 예. 영국 제작사에서 네. 이미 지상 시험을 다 완료를 해서 네. 예, 우리 항공기는 요구도를 더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좌석은 되어 있고요. 이 자동차 보면,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보면 왜 빛반사 뚜껑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HUD가 있잖아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저거는 어떻게 난반사 안 일어날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기 무한대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비라 네. 저희가 이 주변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 가지고는 그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은 없고요. 또한 주간하고 야간에 동등하게 다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햇빛 상황에서도 밝기가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야간에는 또 그 밝기가 너무 우리 눈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밝기로 조절이 가능하게 그런 모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다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앞에 나온 저기 길게 예. 나온 거 저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저는 비행 시험용 네. 그 공기압 및 항공기의 그 공기가 부딪힌 각도 측정 네. 장비가 되겠고요. 그 공기압을 측정함으로써 항공기에는 이제 정확한 속도하고 네. 고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에 어떠한 각도로 공기가 와서 부딪히냐 해서 바등각하고 연미끄러운 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항공기가 좀 더 정밀하게 자기 자세를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항공기가 이상 자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접근할 때 정확한 그 자세로 접근이 될 수 있게, 착륙 접근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장비인데, 비행시험 때만 쓰이고 양상기에 달려있는 나중에 공기압 측정 장치가 전부 다 보정이 완료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KF21 시제기 1호기가 이제 비행 시험할 때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랜딩 기어를 밖으로 빼고 비행하나요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비행 시험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 힘든 광경 같아요. 비행기가 뜨면서 왜 바퀴로 안 올리고 그냥 날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상 시험을 하면서 비행기의 모든 그 기능들을 다 점검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첫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비행기가 처음에 비행에 적합한 공기압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제대로 올라갈지 아닐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륙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하나의 그냥 좀 부가적인 안전 수단 이런 걸로 그렇게 비행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와서 착륙까지 하게 되면 착륙 후에 지상에서 얘는 올리고 내리고를 정상적으로 점검을 한 이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럼 두 번째 비행부터는 기어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항공기들 초도 비행에선 전부 다 랜딩 기어 빼고 비행합니다. KF21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KF21 우리 시험 비행할 때 보면 옆에서 따라다니는 비행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초도 비행할 때 보면 옆에 KF21 뜰 때 옆에 하나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걸 찍는 비행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3대 정도는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이 항공기는 이제 안전 추적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비행하는 거나 아니면 초도에 이제 비행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외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 또는
우리 항공기가 이제 속도 고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대략적으로 볼 때 이미 따라다니는 항공기는 보정이 다 된 속도니까 그렇죠. 서로 속도와 고도 비교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외부 점검 요청을 하면 항공기 외부도 봐주고 하는 그런 안전 추적기 역할을 하는 비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초도 비행 시에 봤던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오늘 이벤트는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임무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사진 추적기 촬영하는. 예. 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 전투기 엔진 있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자동차 엔진도 수명이 있는데 전투기 엔진도 수명이 있겠죠. 전투기 엔진 같은 경우 특히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엔진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 갖고 네.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 시간에 도래한 그런 부품들은 창정비를 하게 되는데 소모품은 교체를 하고 네. 기타 비소모품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재사용하고 창정비를 갔다 온 부품은 시간이 0으로 리셋해서 사용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누적 시간이 얼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KF-21이 초음속 비행 했잖아요. 네. 근데 초음속 돌파했을 때 소닉붐이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것도 약간 항공력하고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소닉붐은 있었습니다. 네, 아, 있었군요. 네. 예. 그 밑에서 아마 그 비행할 때 그 바로 직 하방에 있었다면 네.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공군사관학교 시절에 재학 시절에 풍동 시험을 하면서 네, 네. 이 소닉붐, 그러니까 충격파의 각도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네. 약간의 툭산 파장에 빛을 쏘면 그 각도가 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동영상에서 보시는 그 소닉붐은요, 지상 가까운 데에서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KF-21 얘기할 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료통 어딨냐? 굉장히 궁금하다. 그렇죠. 얼마나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연료통은 지금 보시면 네. 조종석 위 뒤쪽 동체 네. 엔진 사이 공간 네네. 예, 그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엔진 윗 공간이 약간 볼록하잖아요. 예, 약간 볼록하네요. 예, 그다음에 날개도 이게 별로 두꺼워 보이진 않지만 네네. 날개도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체하고 날개 쪽에 네. 연료 탱크가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 네. 연료는 혼자 타는 항공기 네. 기준으로 약 5톤 가까이 5톤 가까이.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5톤 가까이 실린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KF-21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 CJ 1호기부터 6호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현재 2026년까지는 네. 공대공 그 전투 능력을 갖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비행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양산이 돼서 배치가 되더라도 네. 나중에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제기들은 네. 공대지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테스트 비행을 한다. 예. 아, 고생이 굉장히 많겠군요. 그렇죠. 예. 자,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예. 시성. 그런데요, 기발한 질문이 몇 개 더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미사일은 앞으로 쏘나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뒤로 나갈 수 있으면 뒤에서 쫓아오는 적한테 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항공기도 비슷하지만 네. 미사일도 이 조종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속도를 좀 가져야지 네. 예, 이게 기동이 되고 하는데 비행을 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야지 훨씬 멀리 날아가니까 네.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데 이제 우선 항공기가 전방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쏘면 우선 초기 자체의 속도가 되게 굉장히 작아서 그럼요. 기동하기도 힘들고 네. 얘가 속도가 작으니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자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거 나름 민감합니다. 우리 KF-21 타이어 어느 브랜드입니까? 미쉐린이라고 알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전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착륙할 때 보면 네. 타이어가 정지 상태에서 약 270km/h의 속도까지 순간적으로 확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보면 주로 접지할 때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그래서 마찰에 굉장히 강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부터 또 우리 활주 속도까지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브레이크를 또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마찰에 많이 강해야 되는 그런 재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교체 주기는 어떻게 할까 하면은 저희가 막 마모가 되다 보면 타이어 안에 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게 방향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게 계속 바뀝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몇 번째 실까지 보이면 교체를 해라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속 돌파할 때 무전이 가능한가요? 전파는 어떤 속도로 움직일까요? 소리 속도 아니면 빛의 속도? 전파는 빛의 속도죠. 그죠? 예. 빛의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나는 속도하고 무관하게 네. 주변 항공기, 지상의 관제국 이런 데하고 손쉽게 계속 원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너무 완벽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타당성 분석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네. 사업 가기 전에.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전력 파트에서 일을 하고 했지만 쉽게 안 가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연공을 날고 있는 우리 KF-21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비해 있던 여타 전투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굉장히 조종성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FA-50 정도 비행 경험을 한 사람들은 네.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초기에 한 10명 정도의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시뮬레이터 훈련만 가지고 교육을 받고 얘를 바로 비행을 했거든요. 그럼 기종 전환 훈련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종 전환 같은 거 굉장히 쉬운 비행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 한 2026년 네. 또는 2030년 이후까지 네. 비행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안전을 고려해서 네. 시험 비행을 진행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장시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 그다음에 황당한 질문까지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